네, 9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얘기들 우리가 조금 나눠볼 건데, 이 리플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CBDC 이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틀에서 지금 미국과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이 CBDC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CBDC 이슈가 계속 공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미국은 CBDC 발행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결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플은 미국 기업으로서 남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본사가 미국으로서 남고 싶어 하고 미국에서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플의 최대 특장점인 CBDC 이슈가 미국에서 약간 좌초되는 모습을,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건 분명히 안 좋죠. 그런데 미국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CBDC 이슈가 지금 엄청 전폭적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글로벌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패권 이슈와 관련해서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 특히 이제 뭐 지정학적인 패권, 정치적인 패권, 국제 관계에서의 패권, 달러 패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도 이전 같지 않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러 패권이 기스가 확 나버리고 미국이 갑자기 막 중국에 밀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이고, 미국 사회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분열 양상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분야도 완전 개판인데다가 어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넘버 탑으로서의 미국, 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 좀 느낌이 달라요. 이제 한 10년 전과 지금은 진짜 꽤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되게 지금 약간 혼전을 겪고 있는 CBDC 이슈가 미국 밖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즘에 조금 주목받는 게 브릭스 진영의 국가들이죠. 인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 차례 짚어봤고, 최근에 이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이번에 가입이 됐고,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영은행이죠, 사브 SABB가 2019년도에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미 이 세 번째 리플 ODL이 개통이 되면서 US 달러 결제가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 중앙은행이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를 합니다. 이 사우디 중앙은행은 사실 2018년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R3 등과 함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밝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돈이 막 넘쳐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국민당 600달러 매달 지원하고 집도 막 공짜로 지어주고 막 그런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근데 돈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깊게 지금 관심을 갖자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한다라면 그건 리플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돈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나라, 그런데 미국과 관계는 또 안 좋아진 나라,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에 신규 가입한 나라, 그런데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요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어떤 그런 브릭스 진영의 국가들, 그리고 G7 진영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독일 독일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이 리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G7 국가 진영에서 리플을 채택하는 나라가 나와 줄지 여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글로벌하게 CBDC가 얼마만큼 CBDC 이슈와 관련해서 리플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갈수록 해가 바뀌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특히 기존에는 뭐 몬테네그로, 뭐 팔라우, 이렇게 도시국가 사이즈의 나라에서 리플을 CBDC 플랫폼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들 나라는 피아트 머니가 없기 때문에 유로화나 달러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형식으로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독일 중앙은행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G7 영역에서 리플을 채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건 독일 중앙은행이 2017년 6월에 발행한 리포트인데 즉각적인 결제,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유럽 결제 지형에 앞선 도전들 이라는 제목의 페이퍼를 2017년에 무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뭐 하이퍼레저, 리플, R3, 스위프트 특히 이제 독일 중앙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위프트 GPI와 리플 난 더 좋은 기술 도구 활용 사례 이미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독일 중앙은행의 사정권 안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요즘에 프랑스 중앙은행 얘기들 2021년 8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프랑스 중앙은행 CBDC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게 제3의 기관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중앙은행이 우리는 CBDC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고려하고 있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팩트체크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21년 8월 즈음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를 더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CBDC의 어떤 혁신과 관련해서 재밌는 포인트죠. 진짜 G7 진영 어떤 국가에서 CBDC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채택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가 효율적인 네트워크이고 전 세계 많은 은행들의 중앙은행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했다라고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이게 이 CPA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서 밝혀졌던 건데 뭐 어디까지 출처가 소스가 애매해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2021년 8월 정도 시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사화가 됐다라는 건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런 좀 상대적으로 기존의 선진국 진영에서 만약에 XRP를 채택한다라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G7 진영의 일부 국가들이 XRP 리플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라는 게 하나고 브릭스 진영의 일부 국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이미 연계가 돼 있다. 이게 또 하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은 CBDC와 관련해서 진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 지난주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 디지털 달러 미국 CBDC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 CBDC를 지지하는 의원들 거의 없다. CBDC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뭐 거의 지금 약간 100년 전에 처음 자동차 등장했을 때처럼 그런 수준의 논의가 아닌가. 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수준의 논의가 아닌가라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됐는데 이건 아마 내년 미국 대선 결과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의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지금 그림에서 트럼프가 막 CBDC를 전폭적으로 밀진 않을 것 같은데 존 F 케네디 같은 어떤 그런 프로 비트코인 주자들이 만약에 진짜 민주당 선수로 뛰게 된다라면 진짜 어쩌다가 당선이 된다라면 미국 CBDC 이슈도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 높고 SEC 위원장 당연히 물갈이 되는 거고 어느 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어느 당에서 그러니까 대선 대통령이 나오느냐와 상관없이 다음번 정권에서는 SEC 위원장은 당연히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BDC와 관련해서 참 재밌는 거는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기업 리플에 이렇게 CBDC와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국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CBDC 이슈 이 자체만으로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회에서는 이렇지만 연준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페드나우 이미 디파이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CBDC 이슈와 관련해서 연준은 이미 리서치를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헛소리만 좀 덜 하면은 이게 또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미국은 CBDC 채택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리플의 낙제죠. 이건 리플의 낙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런 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미국 밖에서는 전폭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장 올해 리플랩스 직원 채용의 80%가 미국 밖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수익의 90%가 미국 밖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진짜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그냥 어디 런던이나 두바이로 본사를 옮기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 사람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다가 여전히 그래도 이 시장의 사이즈로 봤을 때 세계 최대 규모는 미국 시장이고 뉴욕 증시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미국과 일부 G7 국가들 그리고 브릭스 진영 완전히 다르게 지금 CBDC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 독일에서 리플과의 어떤 관련된 멘트들이 나온다라는 거, 사우디, 인도 이런 브릭스 진영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리플 채택 내지는 리플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건데 1억 XRP가 어딘가에서 리플랩스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확인 지갑에서 리플 지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강세 전조 신호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그냥 지갑 재편,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그냥 리플랩스로 규정된 지갑으로 그냥 지갑 재편,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죠. 또 하나는 OTC 마켓에서의 거래, 이거는 진짜 사실상의 바이백에 해당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지금 뭔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뭐가 팩트인지는 알 수는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지금 약간 재밌는 어떤 상황 하나가 포착이 돼서 야, 이게 뭘까,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뭔가 얘기가 더 속보성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도 리플 입출금 월렛 업그레이드 이슈로 막힌다라는 공지가 국내 거래소에서 나왔잖아요. 리플의 이번 업그레이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런 기능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을 최적화하고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약간 해결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나오면은 XRP 매도 한 명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데이비 슈왈츠가 이런 얘기를 했죠. XRP 보유자들의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보유자들을 유동성 공급자로 끌어들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증가하는 건 가능히 하지만 반대 행동을 통해서 매도 압력이 상쇄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매수 압력이 붙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어려운데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게 일단 유동성 허브의 개념인 건데 XRP 홀더들의 XRP가 유동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서 이 AMM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동이 돼서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게끔, 또 가격이 하락할 때는 XRP를 매수하게끔 알고리즘 형식으로 딱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가격이 변동성을 그래서 조금 줄여가고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고 동시에 더 비싸게 팔고 더 싸게 매수하는 알고리즘이 정착이 된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유동성을 맡긴 XRP 홀더들에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는 수익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가 현실화가 될지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매수 압력으로 이어진다라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XRP 홀더들이 유동성 공급자로도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XRP를 매수하게 된다라면 이게 매수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어진다라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현실화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데 좀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실 어떤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랙록과 관련된 루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블랙록 리플 커넥션이 우리가 뭐 저번에도 짚어봤지만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 바라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리플로 왜 갈아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나왔나 했더니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이 지금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데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블랙록의 부사장으로 가기 전에 2017년에 리플의 전략 상품 마케팅 책임자로서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되게 짧아요.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걸 커넥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리플과의 인맥적인 연계성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는 블랙록이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고 나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를 만들 때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XRP도 충분히 현물 ETF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좀 드는 거는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관련된 어떤 리플 커넥션들은 이런 어떤 배경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블랙록이 지금 XRP를 이미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버리고 리플로 갈아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소송 리스크가 잘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는 좀 더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R3 관련해서 조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R3가 이번에 직원 90명을 정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 인력 감축을 진행을 했고, 이건 뭐 아쉽지만 현재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CBDC 구축 프로젝트, 디지털 자산 토큰화, 이런 사업 역량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 소식 자체가 R3가 직원을 정리해고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약간 자금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긴 한데, 이게 지금 더 관심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리플이 R3를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3와 리플 다 이제 CBDC와 관련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비교를 하자면 R3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좀 더 특화돼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다양화시키는데 조금 더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R3를 리플이 인수한다라면, 리플이 아니라 SBI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R3의 이번 대규모 정리해고 이슈는 이 자체라기보다 그 이면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적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얼마 전에 제시를 한 건데, 이게 1개월 차트예요. 먼슬리 차트 덩어리 하나가 지금 한 달인 건데, 이 과거의 패턴을 따를 경우에는 지금 초기 목표 가격이 33달러, 와, 5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33달러만 돼도 좋을 것 같고, 일단 1달러 넘고 뭐 10달러까지만 일단 좀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500달러 와 하는데, 이게 뭐 패턴이 과거의 어떤 반복성을 담보해 준다라고는 당연히 단언할 수는 없죠. 다만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전환기적인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지금 예정돼 있다라는 거. 이 CBDC와 관련해서 물론 미국 상황에서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이 있긴 한데, 미국 외 상황, G7 국가 일부들, 그리고 브릭스 일부 국가들, 브릭스 진영은 특히 이미 꽤나 직접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가 그렇고, 인도의 예스뱅크 우리가 다뤄봤었잖아요. 예스뱅크 사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예스뱅크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스뱅크가 인도 루피 CBDC를 예스뱅크 앱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한 건데, 그 예스뱅크 앱이 XRP 레저 기반이라는 거, 직간접적으로 이미 CBDC, 인도 CBDC와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인도는 엄청 빡세게 CBDC를 푸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제대로.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미국 상황, 미국 CBDC 이슈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리플 자체적인 펀더멘털, 이런 블랙록과의 어떤 관련성 내지는 루머, 재밌죠. 특히 이제 R3 같은 기업을 만약에 리플이나 SBI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들만 잘 맞춰진다면, 와, 5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XRP에 이미 조금 깊게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또 투자 스탠스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막연하게 희망회로는 당연히 금물이지만 어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희망회로를 굴리는 거는 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